최신 개정판 표준교재를 중심으로 핵심 단어, 요약, 문제풀이로 진행합니다. 철저한 예습복습으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 5장 노화와 건강 증진 학습 목표는 노화에 따른 변화와 노인성 질환의 특성을 설명한다. 장기 요약, 보험 대상자들에게서 흔히 보게 되는 노인 증후군을 설명한다. 네, 그럼 5장 1절 노화에 따른 변화와 노인성 질환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고 하나의 질병이 걸리면 다른 질병을 동반하기가 쉽습니다. 네. 단독 발생 드물고 다른 질병을 동반한다. 2번, 증상이 거의 없거나 애매해요. 그래서 기존 질병하고 구분되지가 않고 또 정상적인 그래서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원인이 또 불명확한 만성 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이에요. 이제 노화로 인해서 오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원인이 불명확한 만성 퇴행성 질환입니다. 네 번째, 노인성 질환이 이제 경과가 길죠. 노화로 인해서. 그리고 재발이 또 빈번하고 합병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생기지 않고 여러 가지 병이 함께한다고 했잖아요. 다섯 번째,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서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이 깨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의식장애, 심장 수축 이상, 신경 이상 이런 등이 발생하고요. 예. 노인은 또 젊은 사람보다 약물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예. 왜냐하면 신장 배설 능력이 깨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약물 사용할 때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예. 젊은 사람보다 약물에 민감하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일곱 번째, 노인은 질환에 민감하기 때문에 또 위험 요인에 노출되었을 때 질병에 쉽게 걸립니다. 그래서 초기 진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초기 진단이 매우 어렵다. 여덟 번째, 노인은 가벼운 질환에도 의식장애를 일으키기 쉬워요. 뇌졸중뿐만 아니라 가벼운 폐렴, 설사 등에도 의식장애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노인은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욕창이 잘 발생하고 골격근의 수축력 감소로 관절이 쉽게 뻣뻣해집니다. 그리고 10번,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저하됩니다. 그리고 질환이 치유된 후에도 의존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1번째, 노인성 질환은 신체적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적, 마음, 또 사회적, 경제적, 영적, 정신적 면이 모두 연관되어 있어서 의학, 간호학, 사회심리학, 경제학, 사회복지학 등 다양한 분야의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네, 노인성 질환의 특성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독 발생이 드물고 다른 질병을 동반하고요. 두 번째,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별이 곤란합니다. 세 번째, 원인이 불명확한 만성퇴행성 질환이 있습니다. 네 번째, 초기 진단이 곤란하고 경과가 길고 재발이 빈번하며 합병증이 쉽습니다. 다섯 번째,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서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이 깨지기 쉽습니다. 여섯 번째, 젊은 사람보다 약물에 민감합니다. 왜냐? 신장 배설 능력 감소로 인하여. 일곱 번째, 질환에 민감하기 때문에 질병에 쉽게 걸립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질환 자체가 가벼워도 의식장애를 일으킵니다. 아홉 번째, 욕창이 잘 발생하고 관절이 쉽게 뻣뻣해집니다. 열 번째,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영적 모든 면에 연관이 있습니다. 11번째,
질환이 치유된 후에도 의존 상태가 지속됩니다. 자, 노인성 질환의 특성은 매번 한 문제씩 시험에 나옵니다. 자, 문제 풀어보기 해보겠습니다. 1번, 노인성 질병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재발이 드물다. 2번, 약성분이 체외로 빨리 배출되어 치료가 어렵다. 3번, 질병 발생의 원인이 명확하다. 4번, 한 가지 질병이 단독으로 발생한다. 5번,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어렵다. 자, 2번, 노인성 질병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욕창이 잘 발생하고 골격근의 수축력 감소로 관절이 쉽게 뻣뻣해진다. 2번, 원인이 불명확한 급성 퇴행성 질환이 많다. 3번,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이 깨지기 쉽다. 4번, 노인은 젊은 사람보다 약물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 5번,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영적 모두 연관이 있다. 예, 정답을 1번, 2번 적어 놓으시고요. 자,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노인성 질병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재발이 드물다. 재발이 빈번하다 그랬습니다. 2번, 약성분이 체외로 빨리 배출되지 않죠. 기능이 저하되었습니다. 예. 질병 발생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불명확하다. 예. 또 4번, 한 가지 질병이 단독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5번,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가 어렵다. 예, 정답입니다. 자, 2번, 노인성 질병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욕창이 잘 발생하고 골격근의 수축력 감소로 관절이 쉽게 뻣뻣해진다. 맞습니다. 2번, 원인이 불명확한 급성 퇴행성 질환이 많다 그랬습니다. 어디 틀렸을까요? 급성이 아니라 만성 퇴행성 질환이 많다고 했죠.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것은 했으니까 2번이 정답입니다. 자, 3번,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이 깨지기 쉽죠. 4번, 노인은 젊은 사람보다 약물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했습니다. 5번,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영적 모두 연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노인성 질환의 특성을 신체적 계통별로 주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화기계가 나왔습니다. 소화기계라고 하면 구강, 인두, 식도, 위, 소장 및 내장을 우리는 소화기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에 나와 있듯이 입이 구강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들어와서 식도, 자, 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장으로 와서 대장으로 와서 이제 항문으로 변으로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노화에 따른 특성 소화기계에서 첫 번째 맛을 느끼는 세포수가 줄고 후각 기능이 떨어져서 미각이 둔화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짠맛과 단맛에는 둔해지고 짠단감, 쓴맛과 신맛은 잘 느끼게 되는 선신증이 된다고 합니다.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또 치아가 튼튼하지가 않아요. 충치가 있고 또 빠지고 탈락되고 잘 맞지 않는 의치로 인한 불편감이 있으므로 음식 씻기가 어렵죠. 네. 그리고 타액, 침, 위액 분비가 저하됩니다. 감소되어서 이액의 산도 저하로 소화 능력이 저하됩니다. 소화 능력 감소. 그리고 네 번째, 씹는 것이 어려워요. 아까 치아가 잘 맞지 않고 불편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양 상태가 악화될 수가 있고 섬유식이의 섭취가 부족해서 변비가 생기기가 쉽습니다. 네. 다섯 번째, 소화 능력의 저하로, 감소로 가스가 차고 또 변비,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생깁니다. 여섯 번째,
췌장에서의 소화효소 생산이 이제 감소합니다. 그래서 지방의 흡수력도 떨어집니다. 지방 흡수력 감소. 그리고 췌장에서의 호르몬 분비가 감소되어서 당 내성도 떨어져서 당뇨병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당내성 감소. 여덟 번째, 직장벽 탄력성이 감소하고 소장, 대장의 탄력성이 감소하고 항문 관략근 조이고 늘려주는 것, 관략근의 긴장도가 떨어져서 변실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 항문 관략근의 긴장도 감소가 되겠죠. 아홉 번째, 간 기능이 떨어져 약물의 대사와 제거 능력이 저하됩니다. 약물 대사와 제거 능력 감소. 예, 이렇게 소화기계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위염. 위염은 이제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데 위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위염이라고 합니다. 예, 첫 번째 관련 요인으로 치아 문제로 충분히 씹지 못한 음식물 섭취. 네, 저희가 공부하시면서 어르신의 상태를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그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해가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어르신들은 아스피린, 알코올, 조미료 같은 자극적인 약물이나 화학 성분을 섭취가 많습니다. 세 번째, 또 가식이나 무절제한 식습관도 문제가 됩니다. 네 번째, 병원균이 포함된 부패된 음식을 드셨을 때 위험에 관련이 됩니다. 그 증상을 보면 자, 증상이 잘 나오는데요. 급성 위염의 경우 식사 후 위가 무겁거나 부푼 듯한 팽만감이 있습니다. 명치의 통증, 트림, 구토가 있습니다. 명치라고 하면 갈비뼈 있고 이렇게 중앙에 명치라는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식사 후 3, 4시간이 지나 배가 고프기 시작할 때 명치 부위에 심한 통증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치료 및 예방에서 하루 정도 금식하여 위에 부담을 들고 구토를 조절해야 합니다. 금식 후에는 미음 등의 이동식을 섭취한 후에 된중을 먹습니다. 두 번째, 처방받은 제산제나 진정제 등 약물을 복용한다. 세 번째, 과식, 과음을 피하고 너무 뜨겁거나 찬 음식을 섭취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여 위를 자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금식 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옆에 보시면 돋보기. 물을 자주 마셔서 탈수를 예방하고 충분한 휴식으로 또 이뿐만 아니라 전신을 쉬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식할 때. 그리고 이제 제산제라는 것은 위산을 중화시켜서 이벽 자극을 완화하는 약제입니다. 그리고 위산 분비 억제제는 위산의 분비를 억제하는 약제입니다.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은 지나치게 달거나 맵고 짠 음식이 자극적인 음식입니다. 잘못된 식습관은 과식이나 불규칙한 식사가 대표적입니다. 또 위궤양은 위벽의 점막뿐만 아니라 이제 근육층까지 손상된 위장병을 위궤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요인을 보면 첫 번째,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위점막이 손상되었습니다. 스트레스, 담배, 알코올, 커피로 인한 위자극이 있고요. 네 번째, 해열제, 진통제, 소염제의 잦은 사용으로 인한 위자극. 그 다음 다섯 번째, 위에서 분비되는 소화 효소에 의한 위점막 손상. 또 여섯 번째, 위내 헬리코박터균에 의한 감염입니다. 위궤양의 관련 요인 알아보았고요. 이제 꼭 알아두기 위해서 위궤양일 때 금연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담배와 담배 연기에는 발암 물질이 많고 유해 물질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위궤양을 악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천공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구멍이 나는 것입니다.
위협착은 위가 상처난 부분끼리 달라붙거나 좁아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증상, 위궤양의 증상은 쏙서림, 소화불량, 새벽 한두 시경에 쏙서림과 상복부 불편감이 있습니다. 심한 경우 위출혈, 위에서 피가 나는 거, 위천공, 위협착. 예. 그리고 세 번째 치료 및 예방에서 첫 번째 약물요법과 함께 식이요법, 또 충분한 수면, 심신 안정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규칙적인 식사를 합니다. 세 번째, 위궤양으로 진단된 후에는 절대적으로 금연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 진통제를 먹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점막 보호제를 함께 복용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위출혈, 위천공, 위협착 등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암은 이제 우리가 관련 요인이 위축성 이염이 있고 악성 빈혈 등이 관련 질병에 의해서 위암이 되고요. 짠 음식, 염장식품 등을 많이 섭취했을 때, 그 다음에 위암의 가족력이 있습니다. 네 번째, 음주, 흡연이 관련 요인이 됩니다. 염장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을 많이 들어가서 이제 저장성을 높인 식품으로 우리가 굴비, 젓갈류, 햄, 베이컨, 김치, 단무지, 짠지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 옆에 그림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서서히 진행되어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체중 감소, 소화불량, 식욕감퇴, 속쓰림, 오신, 복부,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고요. 네 번째, 빈혈, 피로, 건태감, 또 출혈, 토혈, 혈변이 있고, 또 구토 증상이 나타나며 진단 검사에서 복부 종양 덩어리가 있습니다. 간비대도 있고요. 자, 치료 및 예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술,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등을 받습니다. 그리고 치료 후 5년간은 병원에서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 검진을 받습니다. 세 번째, 헬리코박터균을 치료를 잘해야 합니다. 네 번째,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 다섯 번째, 맵고 짠 음식, 태운 음식, 훈연한 음식 등은 피합니다. 여섯 번째, 금연한다. 일곱 번째, 스트레스를 줄인다. 여덟 번째, 조기 진단을 통한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 대장암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요인은 대장 종용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그 다음 대장암의 가족력, 장기간의 궤양성 대장염을 앓은 사람, 매일 알코올 섭취, 고지방, 고칼로리, 저섬유소, 가공정제된 저잔여식의 섭취를 한 사람이 관련 요인입니다. 자, 저잔여식이란 섬유가 적어서 빨리 소화되고 흡수되어 장에 별로 남지 않는 음식을 저잔여식이라고 합니다. 대장암의 증상은 장 습관의 변화와 장 폐색, 설사, 변비가 있고요. 혈변, 직장 출혈, 점액 분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약감, 체중 감소, 그리고 노인에서는 양성 종양이나 치질, 변비 등에서도 이제 피가 이와 같은 혈변, 직장 출혈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래도 주의 깊게 잘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암으로 인해서 피가 혈변이 나오는 건지 치질, 변비로 하는 건지 그렇게 관찰을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료 및 예방은 첫 번째 수술,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등을 받는다. 두 번째, 치료 후에 5년간은 병원에서 재발 여부 확인하기 위한 정기검진을 받습니다. 모든 암은 5년간 병원에서 재발 여부 확인하기 위해서 정기검진을 받습니다. 대장암 대상자의 식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식품을 소량씩 규칙적으로 섭취하고, 두 번째, 음식의 소화가 쉽도록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잦은 간식과 늦은 식사를 피하고, 네 번째, 자극을 주는 찬 음식을 또 피하고, 다섯 번째, 음식은 싱겁게 먹습니다. 여섯 번째, 통곡식 생채소, 생과일을 많이 섭취하고, 일곱 번째, 동물성 식품의 섭취는 줄이고 식물성 지방을 섭취합니다. 여덟 번째,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후전 식품은 피하고 하루에 6잔에서 8잔 생수를 마십니다. 열 번째, 금연 절주를 합니다. 11번째, 소화에 도움이 되는 적당량의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설사를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요인은 장이 바이러스나 세균, 기생충 등에 의해서 감염되었을 때 설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트레스가 있고요. 세 번째, 병원균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식중독으로 인해서, 예. 그리고 네 번째, 장질환이 있고요. 다섯 번째, 소화 기능의 저하도 설사의 원인이 되고, 또 여섯 번째, 하재 등 약물 남용했을 때도 설사가 됩니다. 하재라는 설사가 나게 하는 약품입니다. 그리고 정상 배변 횟수는 주 3회에서 하루 3회까지입니다. 그래서 뭐 이틀에 한 번이나 아니면 하루에 아침 먹고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저녁 먹고 한 번, 이렇게 보는 것이 정상 배변 횟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설사는 1회에서 수십 회 수분이 많은 상태에 변을 배출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물설사, 혈성설사가 있습니다. 피가 섞여 나오는 설사죠. 예, 장운동을 이럴 때는 증가시키는 음식이 있는데 이거는 피해야 되겠죠. 매운 후추나 카페인 든 음료수, 그리고 술, 고섬유소, 고지방 음식 같은 거는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요. 장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가해야 합니다. 치료 및 예방, 첫 번째,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물을 복용한다. 두 번째, 심신을 안정하고 몸을 따뜻하게 한다. 세 번째, 음식물 섭취량을 줄이되 물은 충분히 마셔서 탈수를 예방한다. 네 번째, 장 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의 섭취를 피한다. 다섯 번째, 지사제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되며 반드시 의사 지시에 따라서 복용한다. 지사제는 설사는 이제 우리가 그 장 내에서 나쁜 물질, 유해 물질을 우리 몸에서 배출하여서 내가 건강한 신체를 보호하려고 하는 자기 방어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짧게 사용해야 됩니다. 변비. 변비는 이제 변을 보는 횟수가 일주일에 2, 3회 이하인 경우입니다. 예. 그 관련 요인을 보면 첫 번째, 위, 대장 반사 감소 및 약화에 따른 장 운동이 저하돼서, 두 번째, 저작 능력 저하와 관련된 지나친 저잔여식이 섭취. 예, 저잔여식이 섭취가 음식물이 장에 별로 다 흡수돼서 별로 남지 않는 음식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 복부 근육의 힘이 약화되었을 때 내가 이제 변을 볼 때 힘을 줘야 되잖아요. 예, 그럴 때 힘이 약해서 주어지지 않은 상황. 자, 네 번째, 식사량 감소, 특히 수분과 고섬유질 음식 섭취를 감소했을 때, 덜 먹었을 때 이 말이죠. 섬유질이 이제 변비에 좋은데 예, 많이 먹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런 걸 잘 먹지 않았을 때, 그리고 다섯 번째, 하재 남용으로 인한 배변 반사가 저하됩니다. 너무 이제 그 설사를 하게 만드는 약을 남용했을 때, 변을
보고 싶다는 그런 느낌이 잘 느끼지 못하는 배변 반사를 저하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 운동량 감소에 따른 장운동 저하. 일곱 번째, 요실금에 대한 염려로 인한 수분 섭취 부족. 여덟 번째, 스트레스, 우울과 같은 심리적인 요인이고, 아홉 번째, 대장암, 뇌졸중, 심부전 등의 합병증이 있을 때, 열 번째, 변비를 유발하는 약물 사용, 항암제나 마약성 진통제, 제산제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예, 그 잔변감이란 배변 후에도 대장에 변이 남아있는 듯한 느낌. 예. 그리고 정상은 배변 횟수가 일주에 2, 3회 이하인 경우, 두 번째 배변 무게가 감소합니다. 하루에 35g 미만. 세 번째 배변 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힘을 줘야 되는 배변, 또 단단한 변, 그리고 변을 봤는데도 그 시원한 느낌이 없는 변을 봤을 때 잔변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복부 통증과 팽만감, 다섯 번째 경련, 여섯 번째 식욕 저하, 변비의 증상입니다. 그 치료 및 예방은 처방에 따라 하제를 사용할 수 있으나 빈번하게 사용하면 변비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써야 합니다. 두 번째, 편안한 환경에서 배변을 하게 해야 하고요. 세 번째, 식물성 식이섬유 또 유산균이 포함된 음식물과 다량의 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소변 보기가 힘들거나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을 번거롭게 생각하여 물 마심을 줄이면 변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다섯 번째, 우유는 장의 운동력을 높이고 변인을 느끼게 하므로 적극적으로 섭취합니다. 여섯 번째, 체조, 극기 운동을 함으로써 대장의 운동력을 높이고 복부 마사지로 배변을 돕습니다. 일곱 번째, 식사 시간을 매일 일정하게 하고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갖습니다. 여덟 번째, 변이가 생기면 즉시 화장실을 찾음으로써 배변 시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 변비를 유발하는 약 복용 시 주치의와 상의합니다. 자, 그 소화기계의 요약하고 문제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맛과 짠맛이 둔해지고 쓴맛과 신맛은 잘 느낀다. 위염은 위에 염증이 생기는 거고, 식후 3시간에서 4시간 지난 공복 시에 명치 부분에 통증이 있습니다. 위궤양은 쏙쓰림이 있고 소화불량이 있고 새벽에 상복부 불편감이 있습니다. 새벽 1~2시경에 그리고 천공이 있고 협착이 있습니다. 위암, 체중 감소가 있고 소화불량, 오심, 복부 통증, 그리고 수술 후 5년간 재발 여부 확인하고요. 대장암도 체중 감소 있고 설사, 변비, 혈변을 보고 또 직장 출혈이 있고 장 폐색이 있습니다. 대장암도 수술 후 5년간 재발 여부 확인해야 되죠. 그리고 설사, 하재 등 약물 남용이 원인이고요. 몸을 따뜻하게 하고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장 운동을 첨가하는 음식을 섭취를 자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비는 지나친 저잔여식 섭취가 문제고 또 복부 마사지를 해서 배변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복부 마사지는 무슨 방향? 시계 방향이죠. 그리고 변이를 느끼는 즉시 화장실 가고 그다음에 변비를 유발하는 약물 사용을 금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항암제나 마약성 진통제, 제산제 등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시험 문제를, 소화기의 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원인이 되어 속쓰림과 상복부 불편감이 나타나는 질환은 1번, 협심증, 2번,
대장암, 3번 위궤양, 4번 담석증, 5번 췌장염. 네, 그 정답을 적어 놓으시고요. 2번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의 변화로 오른 것은 1번 대장의 활동성 증가, 2번 지방의 흡수력 감소, 3번 타액과 위액 분비 증가, 4번 직장벽 탄력성 증가, 5번 쓴맛과 단맛을 잘 느끼지 못함. 네, 정답 적어 놓으시고요. 자, 다음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1번 헬리코박터균이 간염이 원인이 돼서 속쓰림과 상복부 불편감이 나타나는 질환은 그랬습니다. 헬리코박터균 하면은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위궤양이라고 했죠. 3번입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2번은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의 변화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소화기계 옳은 것은 1번 대장의 활동성 증가 아니죠. 감소죠. 지방의 흡수력 감소 맞죠? 네, 2번이 정답입니다. 지방의 흡수력 감소. 그 다음에 타액과 유액 분비 뭐예요? 감소. 직장벽의 탄력성도 감소. 자, 쓴맛과 단맛을 잘 느끼지 못함 했는데 쓴맛은 잘 느끼고 단맛은 어떻게 해요? 감소한다 그랬잖아요. 잘 못 느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겹쳐 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호흡기계 알아보겠습니다. 호흡기계는 이제 우리가 폐로 전달하는 이거 이제 공간인데요. 그게 비강, 인두, 후두, 기관, 기관지, 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호흡기에서 산소를 섭취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가스 기원을 담당하고 있죠. 호흡기에서는. 네. 그래서 노화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째, 신체 조직 내 수분 함유량의 감소로 코 속의 점막이 건조하게 되고 공기를 효과적으로 흡입하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 폐포의 탄력성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폐순환량의 감소가 되고 폐활량이 줄어서 쉽게 숨이 찹니다. 세 번째, 호흡 근육의 위축과 근력의 약화로 이제 호흡이 증가할 때 시 피로해지기가 쉽습니다. 네. 호흡 증가 시 피로해지기가 쉽습니다. 네. 네 번째, 기침 반사와 섬모 운동 저하로 미세 물질들을 잘 걸러내지 못한다. 다섯 번째, 기관지 내 분비물이 증가되어 호흡기계 간염이 쉽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요 질환에서 첫째,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도 합니다. 관련 요인을 보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간염이고요. 두 번째, 급성 인플루엔자에 걸린 대상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분비되는 호흡기, 비말, 침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가 됩니다. 호흡기, 비말을 통해서 사람한테 전파됩니다. 그 다음에 증상은 갑작스러운 발열 38도 이상 되는 열이 나고요. 그러니까 열이 나니까 두통, 그리고 전신 세약감이 오고 마른 기침이 있고 인후통이 있고 코막힘이 있고 근육통이 있습니다. 치료 및 예방은 첫째, 안정을 취해야 하고 두 번째, 충분한 수분을 섭취합니다. 세 번째, 필요시 해열 진통제나 처방받은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한다. 바이러스니까 항바이러스제 약을 먹어야죠. 매년 1회 예방접종을 통해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간염을 예방합니다. 자, 만성기관지염이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은 기도가 좁아져서 숨쉬기가 힘든 질환입니다. 그래서 관련 요인을 보면 첫 번째, 흡연, 매연에 노출되었을 때, 두 번째,
세균성 혹은 바이러스성 간염입니다. 증상은 심한 기침이고 특히 이른 아침에 발생하는 가래 끓는 기침이 특징입니다. 이른 아침에 발생하는 가래 끓는 기침.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진적으로 호흡 곤란이 심화되고 세 번째, 전신이 쇠약감이 오고 체중이 감소합니다. 네 번째, 잦은 호흡기 간염이 오고 다섯 번째, 흰색이나 회색 또는 점행성의 한홍성 가래가 나옵니다. 치료 및 예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심호흡과 기침을 하여 기관지 내에 가래를 배출합니다. 예, 내 몸에 폐에 쌓여있는 가래를 바깥으로 배출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처방받은 거담제 또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여서 이제 가래를 묽게 하고 좁아진 기도를 넓혀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나치게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 네, 자극적인 음식은 기관지에 경련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피하고 또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여러 번 나누어 식사합니다. 네. 금연합니다. 다섯 번째, 공기 오염이 심한 지역에 사는 경우 가능한 한 오염된 공기에 노출되지 않게 하고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거나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 또 차가운 기후, 습기가 많은 기후에 노출되지 않게 함으로써 기관지의 자극을 감소시킵니다. 세 번째, 폐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렴은 폐조직에 염증이 생기고 그래서 폐로 산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감소되는 질환입니다. 첫 번째, 관련 요인을 보면 세균이나 바이러스, 그 다음 두 번째, 흡인성 폐렴. 예, 흡인성 폐렴이란 음식물이나 이물질이 어디로 식도로 가는 게 아니라 기도 내로 넘어가서 기관지나 폐에 염증을 일으키는 게 흡인성 폐렴입니다. 증상, 첫 번째 두통, 근육통, 또 감기 정도의 가벼운 증상이 오고 고열, 기침, 가슴이 아픈 흉통, 또 호흡이 곤란하고 한홍성 가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른 기침이나 짙은 가래를 뱉어내는 기침. 네. 그리고 치료 및 예방을 살펴보면 세균성 폐렴은 항생제를 치료를 해야 됩니다. 세균이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바이러스성 폐렴은 증상에 따라 치료 방법을 달리한다. 예, 바이러스성 폐렴일 때는 또 증상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달리해야 되고요. 세 번째 산소 공급, 체위 변경, 기침 및 이런 심호흡으로 혈액의 산소 농도를 적절하게 유지시켜줘야 합니다. 폐가 안 좋으니까 산소 공급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산소 공급 잘해줘야 되고 또 몸을 좀 움직임으로 해서 폐를 움직일 수 있고 이렇게 하니까 예, 적절하게 잘 유지를 시켜줘야 된다. 네 번째, 규칙적으로 환기하고 적절한 습도 및 온도를 유지합니다. 다섯 번째, 영양과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간염의 전파를 예방합니다. 여섯 번째, 외출 후 손발을 깨끗이 씻고 사람이 많은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일곱 번째, 환절기 이전에 폐렴규균 예방 접종을 하는 게 좋습니다. 폐렴규균, 폐렴 치료 방법, 예방 접종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천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식을 악화시키는 관련 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기가 있고요. 두 번째, 비염과 같은 염증을 일으키고 흥분이나 스트레스, 긴장감, 또 꽃가루, 먼지 진드기, 강아지나 고양이 털 및 배설물, 곰팡이 이런 거, 그 다음에 대기오염, 황사, 매연, 먼지 등의 자극물질, 그리고
자극적인 냄새, 담배 연기. 또 여섯 번째, 갑작스러운 온도나 습도의 차이, 특히 차고 건조한 공기에 갑자기 노출되었을 때 기후변화에, 노화에 따른 폐기능 감소, 이런 것들이 천식을 일으키는 관련 요인입니다. 또 나겠지. 자, 지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천식의 증상은 첫 번째, 기침, 숨을 내쉴 때 쌕쌕거리는 호흡음이 있고 호흡이 곤란합니다. 두 번째, 점액 분비량이 증가하고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나 불쾌감 있고 기도 경련이 있고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습니다. 천식 치료 및 예방은 첫 번째, 호흡곤란이 심한 경우 운동을 할 때 30분 전에 기관지 확장제를 흡입하면 호흡곤란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네. 호흡곤란이 심할 때 이제 운동은 또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30분 전에 기관지 확장제를 흡입하여서 기관지를 확장시키고 운동을 하면 호흡곤란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 두 번째, 처방받은 약물을 정확하게 투여해야 하며 처방받지 않은 약물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담배, 벽난로, 먼지, 곰팡이를 피해야 되겠죠. 네 번째, 따뜻한 곳에서 추운 곳으로 가거나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를 피해야 됩니다.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가 원인이기 때문에 처방에서는 온도 변화를 피하겠죠. 적당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고요. 여섯 번째,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고, 일곱 번째, 침구류는 먼지나 진드기를 없애기 위해서 뜨거운 물로 세탁합니다. 진먼지나 진드기가 이제 원인이니까, 천식의 원인이니까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뜨거운 물로 세탁합니다. 미지근한 물이 아니고. 그리고 여덟 번째, 매년 1회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고 65세 이후에는 1회 폐렴기근 백신 접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 기관지 확장제 그 사용 순서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용 전에 뚜껑을 열고 흔듭니다. 자, 뚜껑을 열고 흔듭니다. 두 번째, 머리를 약간 뒤로 젖히고 충분히 숨을 내쉽니다. 세 번째, 입을 열고 마개를 입으로 문다. 네 번째, 입으로 심호흡을 하면서 1회 용량이 흡입되도록 흡입기를 누른다. 다섯 번째, 3에서 5초간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쉰다. 여섯 번째, 약이 폐에 깊숙이 도달할 수 있도록 적어도 10초간 숨을 참은 다음에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일곱 번째, 다음 투약까지 적어도 1분간 기다립니다. 여덟 번째, 사용 후 입을 충분히 헹군다. 아홉 번째, 하루에 한 번 이상 흡인기 뚜껑과 플라스틱 통을 흐르는 물로 씻고 뚜껑을 닫습니다. 그 기관지 확장 흡인기는 제품마다 사용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설명서를 잘 참조해야 하지만, 자, 선생님들 기관지 확장제 사용 순서가 국시에 잘 나오기 때문에 이 순서를 그 실행을 해가면서 그렇게 한 번씩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폐결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요인은 결핵균입니다. 폐결핵은 결핵균이 호흡기에 감염이 됐을 때 나타납니다.
두 번째, 알코올 또는 약물 중독이고요. 세 번째, 영양 부족 등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 때 나타나고, 네 번째, 당뇨병, 악성 종양, 만성 신부전 등과 같은 만성 질병이 악화되었을 때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 스테로이드와 같은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폐결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기 위해서 폐결핵 치료를 위한 약물 복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항결핵제는 여러 가지고 약의 양이 많고 복용 기간이 비교적 깁니다. 처방된 항결핵제는 자의로 중단하거나 줄여서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돼서 이제 그 조금 괜찮다고 해서 처방된 약을 다 먹지 않으면 나중에 더 심화가 돼서 더 오랫동안 약을 먹어야 될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처방된 기간 내에 충실하게 약을 복용하여서 결핵 완치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항결핵제를 불규칙적으로 먹거나 임의로 중단하면 약제 효과가 미치지 않은 균들이 살아남아 몸에서 활발하게 정식하게 되어 치료가 실패로 돌아가고 결핵이 더욱 악화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약 복용을 해야지만 결핵을 완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증상은 첫 번째 초기에는 대부분 무증상이다가 흉부방사성 촬영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2주 이상의 기침과 흉통이 있고, 세 번째, 오후에 고열이 있다가 늦은 밤에 식은땀과 함께 열이 내리는 증상이 반복됩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늦은 밤에 식은땀과 함께 열이 내리는 증상이 반복됩니다. 네 번째, 피로감, 식욕부진, 체중 감소, 무기력감 있고, 다섯 번째, 점액성, 한홍성, 혈액성 가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호흡곤란과 흉막염 등의 합병증이 있습니다. 치료 및 예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핵약을 제대로 복용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고, 두 번째, 약물 투여로 인한 위장장애, 홍조, 피부 발진, 가려움증, 발열 같은 부작용을 관찰합니다. 세 번째,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와 객담 검사를 받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래 검사 말하자면 가래죠. 객담 검사를 받는 것은 폐결핵입니다. 예, 결핵은 감염성이 있으므로 흉부 방사성 촬영 엑스레이 말하죠. 검진 가래 검사를 해서 조기에 발견합니다. 다섯 번째, 다른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기침 예절을 지킵시다. 결핵 감염 예방을 위한 기침 예절이 있습니다.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는 코와 입을 휴지나 수건으로 가리고 없을 경우에는 소매로 가린다. 우리 코로나19 때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손으로 가리면 손에 묻은 균이 다른 물건에 묻어 결핵균이 전파되기 쉽기 때문에 반드시 소매로 가린다. 사용한 휴지는 즉시 휴지통에 버리고 흐르는 물에 비누나 소독제로 손을 씻거나 물 없이 사용하는 경우는 알코올 제저를 사용해서 손을 씻습니다. 그 다음 호흡기 감염 증상이 있는 사람은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회용 마스크는 젖으면 필터링 능력이 떨어지므로 바로 교환하고 재활용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 재활용하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의 활동에서 호흡이 곤란한 상황에서는 상체를 반자세를 해주고 최대한 편안한 호흡을 유도하면서 옆에 있어주고요. 요양보호사는 자신이 돌보는 대상자에게 간염성 질환이 생긴 것으로 의심되면 기관에 보고하고 간염성이 없다고 판정될 때까지 격리합니다.
대상자가 인플루엔자, 폐렴균 등의 예방접종 후 열이 나거나 아파 보이거나 힘들어하는 등 평소와 다른 이상 반응을 나타내는 경우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합니다. 또 결핵 감염 대상자와 접촉한 요양보호사와 가족은 2주에서 1개월 이후에 2주나 1개월 이후에 반드시 보건소에 가서 흉부, 방사선, 엑스레이 등을 통해서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핵 전파가 우려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에는 또 보호장구, 마스크나 장갑 등을 착용해야 합니다. 자, 호흡기계 요양 문제 풀어보기 보겠습니다. 호흡기계는 폐포 탄력성 저하, 호흡 근육 위축, 기침 반사 저하, 섬모 운동 저하, 그리고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죠. 갑작스러운 38도씨 이상 발열이 있고 두통, 전신, 쇠약감이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에는 염증으로 기도가 좁아져서 호흡이 곤란해서 심호흡과 기침으로 가래 배출을 해주는 게 좋고요.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나 차가운 기후에 노출을 금지합니다. 폐렴, 음식이 기도로 통과할 때 발생합니다. 허빈슨 폐렴이죠. 기도로 들어가서 폐에 염증이 생기는 거 말합니다. 천식은 숨 쉴 때 쌕쌕거리는 호흡음이 있고 찬 공기에 노출되고 또 꽃가루나 강아지 털 및 배설물, 또 담배, 벽난로, 먼지, 곰팡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천식이 생기므로 피해야 됩니다. 폐결핵은 알코올 중독, 영양실조, 당뇨병이 이제 이렇게 잘 생기고요. 늦은 오후에 고열이 생기고 늦은 밤에 식은땀이 생기는 게 폐결핵이죠. 자, 문제풀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성기관지염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심호흡을 제한한다. 2번, 음식을 뜨겁게 하여 제공한다. 3번, 창문을 열어 찬 공기로 환기한다. 4번, 호흡곤란 시 앙와이 자세를 취하게 한다. 5번, 처방대로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게 된다. 몇 번일까요? 적어 놓으시고요. 자, 2번 문제.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기침 반사 증가, 2번 폐 순환량 증가, 3번 섬모 운동 증가, 4번 기관기제 분비물 감소, 5번 호흡 근육 위축. 자, 몇 번일까요? 문제 풀어보시고 자,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만성기관지염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첫 번째, 심호흡을 제한한다 그랬는데 심호흡을 해서 가래를 뱉어보내야겠죠. 자, 두 번째, 음식을 뜨겁게 자극적인 거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세 번째, 또 찬 공기도 자극적이죠. 4번, 호흡곤란 시 무슨 자세? 반자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 처방대로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게 한다. 맞죠? 처방해준 대로 기관지 확장제 사용하는 게 정답입니다. 정답 5번입니다. 또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특성으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1번 기침 발사 증가가 아니고 감소죠. 또 폐순환량이 감소죠. 섬모 운동 감소. 그 다음에 기관기제 분비물도 감소합니다. 그 다음 호흡 근육은 위축되죠. 그래서 이것도 5번입니다. 2번도 5번입니다. 네. 3. 심혈관계. 심혈관계는 혈액, 심장, 혈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심장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심장이 있습니다. 심장에서 피가 나오면 동맥을 통해서 정맥을 돌아서 다시 심장으로 옵니다. 이렇게 심혈관계는 혈액, 심장, 혈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화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두꺼워져서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근육이 두꺼워져서 심장 근육이 두꺼워져서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심장에서 밀어주는 최대 심박 출량과 심박 동수가 감소합니다. 세 번째, 말초 혈관으로부터 말초 끝말입니다. 끝에, 발끝에 있는 혈관으로부터 심장으로 혈액순환이 감소합니다. 네, 밀어주는 힘이 약하니까 돌아오는 힘도 약하겠죠. 네 번째,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거나 이게 기립이죠. 일어나는 거. 소변을 보기 위해 앉았다 일어나는 등의 체의 변화에 따라 기립 일어서니까 혈압이 잘 안 돼서 뭐다?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한다. 다섯 번째, 정맥의 약화로 하지의 부종과 정맥류 항문에 치질이 생깁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부종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치질도 생기고. 주요 질환을 살펴보면 첫 번째 고혈압. 고혈압의 관련 요인은 본태성 고혈압이 있고 본태성 고혈압을 1차성이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속발성 고혈압인데 이것은 2차성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나온 본태성은 내가 타고난 유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유전이나 흡연, 과도한 음주나 스트레스, 과식, 짠 음식, 운동 부족, 비만과 같은 것이 이제 관련 요인이 됩니다. 전체 고혈압의 90%에서 95%가 본태성 고혈압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속발성 고혈압, 2차성 고혈압은 다른 질병의 어떤 질병으로 인한 합병적으로 발생한 고혈압을 말하는데요. 그게 이제 심장병, 신장병, 그 다음에 내분비 질환의 일부가 있고 임신 중독증과 같은 질병이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속발성 2차성 고혈압은 원인 질병이 치료가 되면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전체 고혈압의 5 내지 10%가 속발성 고혈압이다. 증상은 뇌동맥 파열로 뇌졸중 혹은 사망이 갈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뒷머리가 뻐근하게 아프고 어지럽거나 흐리게 보입니다. 뒤에 있는 대동맥의 혈액순환이 부족해서 머리에 혈액 공급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러면 이런 증상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이른 아침에 두통이 있습니다. 네 번째, 이명, 팔, 다리 저림이 있고 다섯 번째, 심장 및 신장 기능 장애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코피,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찬 증상이 있습니다. 고혈압, 이제 꼭 알아두게 보면 고혈압을 우리가 이제 고혈압이다 하면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어떠한 편견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상이 없으면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 아닙니다. 증상이 없어더라 혈압이 높으면 치료해야 합니다. 두 번째 편견은 두통의 증상이 있을 때만 약을 먹는다? 아닙니다. 고혈압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계속 약을 먹어야 합니다. 편견 3은 혈압약을 오래 먹으면 몸이 약해진다? 아닙니다. 약을 오래 복용하는 것이 몸에 좋지는 않지만 고혈압의 합병증을 발생시키는 것보다는 더 안전합니다. 편견 4, 혈압이 조절되면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 아닙니다. 혈압이 조절되면
되다가도 약을 안 먹으면 약효가 떨어지자마자 혈압이 다시 올라갑니다. 따라서 의사 처방이 있으면 계속 약을 먹어야 합니다. 자, 치료 및 예방을 알아보겠습니다.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하여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함으로써 무슨 병, 동맥경화증, 그 다음에 뇌졸중, 심장질환, 신장질환 등의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혈압약은 의사에게 처방받아야 하고 지속적으로 치료해도 고혈압이 계속될 때는 그 의사와 상의하여서 약을 바꾸거나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알코올은 영양가 없이 칼로리만 높아 체중을 늘려서 혈압을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혈압약의 효과를 낮춤으로 금주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혈압을 규칙적으로 측정하여 변화를 주의 깊게 확인합니다. 다섯 번째, 저염식이, 저지방식이를 합니다. 여섯 번째, 스트레스는 혈압을 상승시키므로 정신적인 안정과 즐거운 마음을 유지합니다. 일곱 번째, 심장에 무리가 없는 적당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 동맥경화증을 예방하고 심장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표준 체중을 유지하고 체중이 정상이더라도 복부 비만인 경우에는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요인이 되므로 조절해야 됩니다. 복부 비만이 항상 문제가 되죠. 배에 살이 찌면 안 됩니다. 아홉 번째, 흡연은 동맥경화와 심근객성을 일으키기 악화시키므로 담배를 절대로 피워서는 안 됩니다. 아홉 번째, 흡연은 동맥경화와 심근경색을 악화시키므로 담배를 절대로 피워서는 안 됩니다. 꼭 알아두기 위해서 그 고혈압을 예방하려면 체중 관리해야 되고요. 짠 음식 덜 먹기, 그리고 저염식을 먹으라는 거죠. 규칙적인 생활하고 운동을 적절히 하고 술은 먹지 않습니다. 절주, 또 담배 피우지 않습니다. 금연. 네. 그리고 고혈압 완화에 좋은 운동이 있는데요. 걷기, 빨리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계단 오르기, 등산, 수영 등이 있습니다. 하루에 30에서 30분 이상, 60분 동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일주일에 3번에서 5번, 5일 정도, 일주일에 5일에서 3일 정도 하시는 게 좋고요. 운동의 강도는 속에서의 땀이 별 정도로, 그리고 약간 숨이 찰 정도로 운동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동맥경화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맥경화증은 이제 그 동맥혈관 안쪽 벽에 그 지방이 굳어서 축적되어서 혈관 내부가 좁아지거나 막혀서 혈액의 흐름에 장애가 생기고 혈관벽이 굳어지면서 발생하는 병입니다. 지금 그림과 같이 혈관이 있는데 지방 덩어리가 혈관에 꽉 찼네요. 이거가 동맥경화입니다. 관련 요인은 아무래도 지방이 쌓여 있으니까 지방 대사 이상이겠죠. 2번 콜레스테롤이나 지방 섭취 가다. 3번 가족적 소인이 있고요. 4번 스트레스, 비만, 흡연, 과음, 폐경이 문제가 됩니다. 5번째 운동 부족, 또 6번째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이 관련 원인입니다. 모의 관련 원인, 동맥경화증 관련 원인입니다. 증상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집니다. 그리고 불면증이 있습니다. 세 번째, 언어 장애가 옵니다. 자, 네 번째, 팔, 다리에 동맥경화로 손발의 통증과 그 다음에 냉증, 저림, 다리를 저는 등 보행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동맥경화증의 원인입니다.
원인입니다. 손발의 통증이 오고 냉증이 또 저림, 다리를 저는 등의 보행장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서운 게 협심증이죠. 심근경색 이런 게 간상동맥 질환으로 그리고 흉통, 가슴이 아프고 압박감 있고 조이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어디에? 가슴에. 예. 여섯 번째, 발작 의식장애, 혼수, 반신불수가 올 수 있고, 일곱 번째, 혈액순환이 심각하게 감소되면서 하지 조직에 괴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머리가 무겁고 아프거나 뒷골이 당기며 현기증, 기억력 저하가 있습니다. 예, 고혈압에서도 이런 증상이 일어난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본 증상은 동맥경화증의 증상입니다. 아주 무섭죠. 자, 다음 치료 및 예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흡연 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는 동맥 안쪽 벽을 손상하므로 반드시 금연합니다. 예, 일산화탄소가 동맥 안쪽의 벽을 손상시킨다. 예, 그래서 금연해야 됩니다. 두 번째, 혈압이 높으면 동맥혈관이 손상되므로 또 고혈압 관리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당뇨병은 혈중 포도당 수치가 높아서 혈관을 손상시키므로 혈당 조절을 해야 됩니다. 네. 네 번째, 소금 섭취량을 평소의 반으로 줄이는 저염식이와 저지방식이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규칙적인 운동을 합니다. 항상 운동은 들어갑니다.